네가 한 번이라도 엄마 입장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 미안하게는 생각하는데 내가 일부러 사업 망하고 싶어서 그리 됐겠어? 나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 그런데 면목이 없어서 못 온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자세히 모르잖아. 너 웃긴다. 너가 그렇게 힘들달 때 네 엄마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는 봤어? 네가 멋대로 이사시켜놓은 그 좁은 오피스텔에서 엄마 맨날 울면서 지냈어.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꾸준히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엄마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로 다시 잘해볼게. 그제야 아들은 절박한 표정을 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 이래? 왜 무릎을 꿇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 상가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엄마? 왜 말을 자꾸 그렇게 해? 나랑 네 아빠는 이미 너한테 줄 몫은 다 줬어. 이제 없어. 너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될 만큼 엄마는 너한테 충분히 실망했고 마음도 떠났어. 다신 찾아오지 마라. 아들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유 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마음속에서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줄 만큼 충분히 해주고 부모 자식 간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아들을 원망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고 나중엔 분노였고 그 끝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올해 65세인 유은숙 씨는 본래 지역에서 꽤 유명한 한의사의 아내였습니다. 유 씨와 남편은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며 평생을 환자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돈을 쫓으면 끝이 없더라고. 나는 딱 내 몫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돌보면서 잘 살아가고 싶어. 남편 박형준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가 많아도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를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한의원에는 단골이 끊이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도 남편을 존경해 주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요즘 몸이 한결 좋아졌어요. 진료도 진료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오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환자들이 남편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하며 웃었고 유 씨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재훈이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 부모가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외식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집을 답답하게 여겼죠. 아빠, 내 친구네 부모님들은 다 사업해서 돈도 많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던데 우리 집은 왜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돈이고 차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됐지. 하지만 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일단 돈부터 여유가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다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외제차 타는데 우리 집은 일반 회사원들 사는 집이랑 똑같잖아요. 남들 보면 한의사나 의사 집안들은 다 부자로 아는데 나만 유별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유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 부끄러운 삶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모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하지만 엄마랑 아빠는 지금 정도가 딱 좋아. 부족한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남편은 늘 그렇게 아들을 타일렀지만 아들은 점점 더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근방에서도 한의원 소문은 좋게 나서 늘 환자들이 많았고 아들네 학군 쪽에도 좋은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과 비교하며 그들만큼 경제력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본래 남편은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면서도 늘 조금만 더 하면 되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건강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서서 환자들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유 씨가 걱정할 때마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나야 한약도 먹고 몸 관리도 하지 않나. 하지만 결국 남편은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진료를 보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유 씨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 유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 없이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진료받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원장님이 안 계시다니 너무 허전하네요. 여기 계속 운영하실 거죠? 다른 한의원은 믿음이 안 가서요. 한의원을 찾아오는 단골 환자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한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유 씨는 의료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신 한의사를 고용한다든지 혼자서 이 공간을 지켜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남편 없이 한의원을 이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한의원을 정리하기로 했고 마지막 날까지 찾아온 환자들은 유 씨를 붙잡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한의원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유 씨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친 한의원이었고 유 씨와 남편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유 씨는 이곳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의원을 정리하고 남편이 남긴 집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조용히 살면서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지. 유 씨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 씨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 씨는 한동안 집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정리한 후에도 집만큼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공간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한의원 건물 그냥 놀리는 거야? 어차피 병원 운영 안 할 거면 차라리 활용해야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네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얘 무슨 말이야 이게? 아버지 생전에 전혀 그런 얘기도 안 해봤잖아. 엄마 어차피 거기 한의원으로 안 쓸 거잖아. 차라리 건물을 팔든지 대출을 받아서 돈을 굴리는 게 낫지 않겠어? 한시가 급해. 건물은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아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한의원을 정리한 지 한 달도 안 되었고 아들은 모든 게 조급해 보였습니다. 유 씨는 기가 막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겠다니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엄마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봤어. 엄마, 전에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아빠가 그렇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뭐야?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의사가 돼서 병으로 저렇게 일찍 가고 진즉에 건물로 돈 좀 불려서 부원장들도 여러 명 쓰고 했으면 아빠 저렇게까지 안 됐어. 유 씨는 아들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 네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아빠도 그런 길을 몰라서 안 갔겠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내서 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 사명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 아빠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고 엄마도 불만이 없는데 왜 자꾸 네가 이렇게 딴지를 거니? 알았어. 그런 얘기는 이제 됐고 엄마도 결국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 앞으로는 어쩔 건데? 정한의원 안 할 거면 그냥 나한테 기회를 좀 줘. 아빠도 결혼 전부터 사업 시작한 거 아니야. 나도 일찍 사업 시작해서 장가도 가고 해야지. 아들은 단호했고 눈빛은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돈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운 적이 없는데. 남편과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르쳐온 가치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들은 오로지 돈을 좇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유 씨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려고 해. 요즘 무인 카페나 코인 세탁소 같은 거 돈이 된대. 이것만 잘하면 나도 웬만큼 자산을 불리고 성공할 수 있어. 엄마,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아? 이 녀석아, 네 아빠처럼 가장 노릇을 하겠다고 사업을 할 거면 너도 네 능력으로 시작해서 해. 네 말처럼 돈이 되는 사업이면 어떻게든 잘 될 거 아냐. 엄마,
사업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빠가 돈 벌던 시절이랑 다르다고 이제. 유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감정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유 씨는 결국 아들의 집요한 설득에 지쳐 건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하겠다고 직장까지 퇴사한 상태에다 전부터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빠를 따라 한의사를 할 생각도 없으면서 어떤 기반은 꼭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징징대던 모습을 야단쳐가며 키웠음에도 장성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를 갈 나이가 돼서는 그 요구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아들의 성화를 이길 수 없었던 유 씨는 결국 이 뜻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한의원은 일순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워낙 남편이 검소하게 살기도 했고 작은 2층짜리 꼬마 건물이기도 했기에 담보대출이나 실제 매각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기는 했습니다. 한의원을 처분한 후에도 유 씨는 여전히 남편이 남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기에 그곳을 떠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들은 무인 카페를 열겠다며 한창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같이 맞벌이를 하는 며느리도 이 사업에 동참한다며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다시 유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도 없는데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거 무리 아니야? 차라리 집을 팔고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때? 유 씨는 믿기 힘들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사는 집이 왜? 여기가 뭐 얼마나 크다고 그래? 아니, 엄마 혼자 살기에는 커 보인단 소리지 뭐. 그럼 네가 들어와서 살던지 뭐하러 장가도 안 간 녀석이 굳이 독립해서 나가 있어.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저기, 나도 더 돌려서 말하지 않을게.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이 집을 파는 게 어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이 집을 팔아? 얘 좀 봐. 한의원 건물까지 정리해서 기반을 마련해줬잖아. 그거 갖고 알아서 하겠다며? 그게 아니라 달라는 게 아니고 잠깐 빌려달라는 거지. 여기는 이미 낡은 빌라고 지금 팔아도 34억 정도만 나오잖아. 엄마랑 나는 다른 집을 얻어서 같이 살면 되지. 아들은 계속해서 설득하려 들었고 끝끝내 이 낡은 빌라를 팔아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빌라 주변에 재개발되는 거 엄마도 알고는 있잖아? 여기는 담보 대출로 잠깐 받고 그동안 나랑 이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있으면서 돈 불리는 거 어때? 이후에 재개발되면 엄마 다시 들어가면 되지. 너 아주 돈에 눈이 뒤집혔구나. 아니, 아빠 건물 매매한 걸로도 모자라다는 거야, 지금. 엄마,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엄마 아빠 돈 벌던 시절이랑 다르다니까? 다들 이렇게 일부러 재개발될 지역에 들어가서 살다가 신축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거기 들어갈 돈을 나는 엄마한테 일찍이 빌려서 사업에 쓰고 거기서 불려서 갚겠다는 거야. 아들은 그러면서 나름 이 상황에 대한 계획서들을 갖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근방의 재개발 소식 등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불려나가고 부동산 자산을 증식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속은 챙길 줄 모르고 그러니 내가 남들 보기는 부자 한의사 아들 같아도 실속은 하나도 없었지. 그래서 내가 더 악착같이 알아본 거야. 결국 유 씨는 아들의 끊임없는 설득에 밀려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일정 금액을 받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손에 쥔 아들은 곧장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보태준 돈들 갖고 나는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기대해도 돼. 무인 카페인지 뭔지 그거 요즘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다던데 그래도 새로운 사업은 늘 조심해야 하는 거야. 나는 무인 카페 안 할 건데? 프리미엄 애견 카페를 할 거야. 신도시 쪽은 세대를 가릴 것 없이 다 강아지 키우거든. 뭐야? 그새 직종을 또 바꿨어? 애견 카페를 한다고? 엄마, 여기 주변만 봐도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 전부 강아지 키우잖아. 근데 강아지 데리고 갈 만한 좋은 공간이 많지 않아. 여기 애견 카페를 차려서 강아지 놀이터도 만들고 고급 간식도 팔고 반려견 미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 거야. 유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듣기에야 좋아 보인다만 그만큼 준비는 된 거야? 엄마, 나 요즘 이런 거 엄청 공부했어. 사람들은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해. 그리고 강아지 데리고 갈 만한 장소가 없으면 돈을 내고라도 올 거라고. 아들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다니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프리미엄 반려견 시장이 커지고 있어.
고급 애견 호텔 같은 것도 만들면 나중에 확장할 수도 있고. 유 씨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미 대부분 모든 걸 지원해준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겠지. 이미 집도 담보대출 받게 해줬고 건물도 정리했는데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유 씨는 조용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유 씨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라는 걸.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유 씨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로 일시적으로 짐을 옮겨와서 같이 지내는 것 같더니 그새 또 새로운 원룸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아니, 같이 살자더니 나간다고. 엄마도 알다시피 여기 너무 좁잖아. 그리고 사업 때문에 관계자들 계속 만나야 하는데 그쪽 가까이에 나는 따로 원룸 얻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도 이 좁은 데서 다 큰 나랑 계속 부대끼면 불편하고 짜증나잖아. 내가 먼저 얻어서 나가 있을게. 어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대번에 환경이 자꾸 바뀌는 거니? 그러면서도 처음엔 유 씨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바쁠 테고 신경 쓸 일이 많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나간 뒤에 연락이 도통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알아서 그렇게 찾아오더니 유 씨가 찾지 않으면 일주일 넘게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에게 한 통의 전화조차 할 수 없는 걸까요? 엄마 미안해.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결국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짧은 답장이 오긴 했지만 유 씨는 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정신없이 바쁜 건가 싶어 서운함을 꼭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저 핑계가 아닌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게다가 이것저것 정리한 큰돈들까지 다 이 녀석이 갖고 있으니 마음이 안 놓이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자식이 아니라 남이었으면 당장 쫓아가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고 알아봤겠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도통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 씨는 일단은 아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왔고 그래도 이쯤에서 아들과 연락이 되었기에 유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과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한 뒤 아들이 운영하는 애견 카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개업식 때 한 번 가봤고 그 뒤로는 아들이 부르거나 연락이 안 되었던 탓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껏 열심히 준비해서 간만에 찾아갔는데 아들은 유 씨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 온다고 얘기 안 했잖아. 명절인데 너가 너무 바쁜 것 같길래 내가 음식을 좀 해왔어.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려고. 아들은 유 씨가 가져온 음식이 담긴 봉투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정신없어. 가게 일도 바쁘고 고객들 상대해야 하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유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깜짝 방문하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네가 연락이 돼야 말이지. 바쁘고 그래도 답장도 없고 말이야. 일단 이것부터 먹어. 아니면 놓고 갈까? 엄마, 미안한데 나 진짜 바빠. 지금 여기 뭐 놔둬도 먹을 새도 없고 보다시피 여기 강아지들도 있고 신경 쓸 게 많아. 내가 나중에 집에 들릴게. 저기 택시 잡아줄 테니까 타고 가셔. 그렇게 유 씨는 문전박대를 당한 채 준비했던 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유 씨는 홀로 차가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노릇노릇하게 부친 전도 그대로 식어버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러 만들었을까? 자신의 노력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좁디 좁은 오피스텔에서 유 씨는 그 음식들 위에 보자기를 씌워놓고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을 고쳐먹은 유 씨는 아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멀쩡히 그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신경 쓸 게 많을 테니까요. 다시 심호흡을 하고 일주일쯤 지나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 씨는 점점 상처가 되었고 어디쯤에서 화를 내야 할지 서운해해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2달쯤 흘러 유 씨는 금방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카운터 쪽 점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들었어? 저기 차 대로변 쪽에 있는 엄청 큰 애견 카페 있잖아. 거기 정리하나 봐. 문 닫혀 있고 현수막도 다 떼고 말이야. 진짜? 얼마 전까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 우리 마트까지 와서 싸움품 주고 행사도 했잖아. 잘 나가긴?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빚만 잔뜩 졌다던데. 이 근방 부동산에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났어. 젊은 사장이 예민해서 강아지 맡긴 손님들이랑 시비도 걸리고 싸우기도 했나 봐. 세상에, 동네 장사하면서 그렇게 말 나오면 끝이지 뭐. 유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혹시 그 대로변 쪽에 있는 카페 말인가요? 거기 왜요? 문 닫는 건가요? 아, 네네. 거기 맞아요.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있어서 종종 갔었거든요.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 다른 데를 찾아봐야죠. 유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유 씨는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아들이 너무 힘들어 연락을 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유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허무하게도 몇 번을 걸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의 가게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아까 마트 점원들의 말 맞다나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 씨는 가게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도망이라도 간 걸까?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유 씨는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잘 될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아들. 집을 팔아 사업을 시작하고 더 이상 엄마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자신감에 차 있던 모습. 하지만 막상 사업이 실패하자 아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또다시 소가리를 하며 그 좁은 오피스텔을 오가며 다시 며칠을 보내다 보니 받아들이기 싫어도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불쾌한 현실과 마주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유 씨를 필요로 할 때만 찾았던 것입니다. 한의원 건물이 필요했을 때, 사업 자금이 필요했을 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설득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날 밤 유 씨는 본인이 머물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쭉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넉넉한 공간의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등 떠밀려 이리로 이사왔고 같이 살 것처럼 굴더니 나가버리고 결국 유 씨를 이곳에 버려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혼자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익숙해졌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남편이 남긴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이 작은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가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면 저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저곳 어딘가에는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퇴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을 것이며 자식을 돌보는 부모도 있겠죠. 하지만 유 씨는 이제 그런 일상을 떠나 혼자였습니다. 가끔은 과거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의원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던 시절, 환자들이 감사를 전하러 찾아오던 순간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유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유 씨의 허탄하고 괴로운 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은숙 사모님 맞으시죠?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네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분께서 생전에 남겨두신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부동산이요? 유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면 한의원과 집이 전부 아니었나.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분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생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으셨지만 시기가 좀 지나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네? 장례 직후에 왜 알려주지 않고?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처음 듣는데요.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 오픈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정 자산을 한 번에 공개 안 하고 간격을 두고 이렇게 따로 맡겨두시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까? 그리고 참 서글프게도 어쩜 이 사람이 걱정한 만큼 나는 이 시점에 딱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초라하게 혼자 남은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고 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유 씨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남편이 남겨둔 부동산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운영되는 가게들이 몇 개 있었고 임대 수익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둘러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름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었고 노후의 살 길의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두었다니 생전에도 특별히 상의한 적이 없었기에 전혀 몰랐습니다. 유 씨는 상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떠나면 당신 혼자서 힘들 텐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땐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땐 유 씨가 생각하기에도 한의원도 있고 보통 평수의 빌라도 한 채 갖고 있었으니 큰 문제가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혹여나 욕심을 부릴까봐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고 철들던 무렵부터 불평이 많았으며 대학생 이후에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투자나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돈 부분에 대해서 냉정해야 한다며 아들과 종종 다툼이 있을 때도 있었고 부자 간의 마찰 앞에서 유 씨는 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을 걱정했던 남편이 이렇게 다른 방식을 준비해 놓고 갔던 모양입니다. 유 씨는 한창 둘러보고 변호사와 상의한 뒤 몇 주간 더 고민한 끝에 남편이 남겨둔 부동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살기 위한 노후 자금으로 쓰려 했지만 문득 남편이 생전에 후원하던 재단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했고 지역의 의료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늘 돕고 싶어 하던 곳이었잖아요. 이제 당신 대신 내가 도울게. 이쪽에 더 뜻이 컸을지도 모르지. 남편이 남긴 유산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해지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 씨는 건물의 일부를 정리해 의료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게나마 감사의 인사도 받았고 유 씨 스스로도 크게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는 상가를 계속 유지하며 관리비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본래 살던 작은 오피스텔 건물을 정리하고 유 씨는 상가 2층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모든 걸 내어줬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남편이 남긴 부동산은 결국 유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유 씨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하지만 그 소식이 한 사람에게까지 닿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로 들어가고 계절이 한번 지났을 무렵 건물 1층에서 익숙한 누군가와 마주쳤고 얼핏 봐도 누가 봐도 그 형체는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려는 순간 재빠르게 그 얼굴은 유 씨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야, 재훈이. 그 얼굴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실로 너무나도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했던 아들이었지만 반갑다는 마음보다는 언짢고 불편하고 거북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였습니다. 유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냉정한 목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저번에 막내 이모한테 연락드려봤는데
엄마가 전화도 다 바꾸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 알려주시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 잘 풀어보라고. 그 말에 유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찾아왔으면 용건을 말해. 아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나 미안해. 순간 유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 것인가. 아들은 그동안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찾아왔지만 정작 힘든 상황에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대출받고 난 이후로 점점 갚을 수 없는 사정이 되어 팔았고 그때도 전화로만 얘기했을 뿐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얼굴을 들이밀다니. 유 씨는 마음이 진정되지는 않았으나 참고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한데? 아들은 움찔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빴고 나빴어.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못했어. 엄마도 알겠지만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일이 터져서 접게 돼서 그거 다 돌리면서 막다 보니까 나도 엄청 힘들었어. 진짜 저기 지구 끝까지 다 돌고 온 기분이야. 그래서 이제사 찾아온 거니? 아들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들이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왜 남은 재산을 다 기부한 거야? 나 이모한테 그 얘기 듣고 진짜 기절할 뻔했잖아. 그 순간 유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 그거 아빠가 남긴 거잖아.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버릴 수 있어? 순간 모든 감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이유가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 봐. 너 그것 때문에 왔구나? 너 진짜 염치도 없다. 네가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입장이야? 아들은 얼버무리듯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는 그게 좀 억울해서 그래. 우리 가족 그러니까 엄마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었잖아. 순간 유 씨의 속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유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니야. 난 진짜 미안해서 온 거야. 그냥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죄송하고 엄마가 힘들었을 텐데 신경을 못 써서. 하지만 유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대충 알고 이거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랐으면 엄마 보러 왔겠어? 네 멋대로 살고 네 아빠 한의원 건물이며 엄마 아빠 집이며 모른 척하고 살았겠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한 번이라도 엄마 입장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 미안하게는 생각하는데 내가 일부러 사업 망하고 싶어서 그리 됐겠어? 나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 그런데 면목이 없어서 못 온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자세히 모르잖아. 너 웃긴다. 너가 그렇게 힘들달 때 네 엄마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는 봤어? 네가 멋대로 이사시켜놓은 그 좁은 오피스텔에서 엄마 맨날 울면서 지냈어.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꾸준히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엄마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로 다시 잘해볼게. 그제야 아들은 절박한 표정을 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 이래? 왜 무릎을 꿇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 상가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엄마. 왜 말을 자꾸 그렇게 해? 나랑 네 아빠는 이미 너한테 줄 몫은 다 줬어. 이제 없어. 너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될 만큼 엄마는 너한테 충분히 실망했고 마음도 떠났어. 다신 찾아오지 마라. 아들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유 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마음속에서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줄 만큼 충분히 해주고 부모 자식 간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아들을 원망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고 나중엔 분노였고 그 끝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말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남편이 떠난 뒤 아들에게 집착했던 것도 결국 조금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피부치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 기대가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들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고 남은 삶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던 어느 날 이전에 기부했던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 한방 진료센터를 개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봉사하던 곳에서 운영하는 센터였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기부를 하며 손을 떼려 했지만 재단 측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한방 카페를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물론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쪽 감각이 있는 매니저분이 필요해서요. 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은데요. 사모님 한창 한의원에서 오래도록 계셨잖아요. 연세 많으시고 오래 있으셨던 분을 찾고 있어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진료센터 내부에 작은 한방 카페를 마련하려 한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몸을 회복하고 따뜻한 차 한잔하며 쉬어갈 공간이 필요해요. 메뉴는 오로지 한방과 관련된 걸로 꾸며보려고 하고요. 아이디어도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생전에 진료 후 환자들에게 한약을 직접 다려주며 건강을 챙겨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유 씨는 몇 시간 고민 끝에 한방 카페 매니저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는 진료센터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과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 그리고 한약재를 진열할 수 있는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첫날 유 씨는 직접 대추차와 생강차를 우려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료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카페를 찾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탔습니다. 단순히 진료 후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건강을 챙기러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지 않아도 부담 없이 들러서 한방 차를 마실 수 있는 곳, 건강한 재료로 만든 간단한 죽과 약선차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어진 인연들과 이 나이대의 유 씨가 새롭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남편이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씨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가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참 행복한 날들이구나. 남편과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본인의 젊은 날도 이후의 날도 모두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 씨는 비로소 진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